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돌연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라고 했고 국민의힘 역시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득을 본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는데 저게 모두 발언이었거든요. 상당히 길었어요. 할 말들을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아껴두면서 비공개 회담에서 거기서 더 많이 한 건가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회담 좀 정리해보죠. 자,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평가에 관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담 시간은 예정은 원래 1시간 30분 정도로 다 맞추는 거였는데 실제는 2배 가까이 달렸어요. 한 3시간 다 됐습니다. 이런저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면요. 그리고 모두 발언은 당초 원래 7분씩 하기로 했죠. 그랬다가 막판에 10분씩으로 늘렸는데 사실은 뭐 더 늘어났어요. 한동훈 대표 13분, 이재명 대표 19분. 거의 이 모두 발언으로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독대를 했다 그러죠. 배석자 없이. 예정이 없었는데 한 40분 조금 못 되게 두 대표만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것도 더 궁금해지죠. 대표적인 뭐 발언 보면 이재명 대표는 나는 특정인 비방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걸 갑자기 얘기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탄핵 자꾸 얘기하는데 판결 불복 빌드업입니다. 뭐. 요거는 뭐 계속했던 내용의 맥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석 발언과 미리 원고 준비. 약간의 어떤 성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평가를 내놓은 정치인들이 좀 계십니다. 각각 다르게 봤어요.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적인 문제를 털어내고 여당의 대표와 맞섬으로써 이제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는 훨씬 정치적인 창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앞날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는 이재명 대표 측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회담 어떻게 점수 주신다면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한 15점 하겠습니다. 좋은 점수죠. 15점이면. 네.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는데 15점이면은 이게 기본 점수 15점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야권에서 어쨌든 본인의 위치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여권에서 어떤 결정권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는가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물음표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득을 봤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가지고 회담하는 모양새 만들었으니까요. 자, 한 분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한동훈 대표가 득을 봤다 평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네 분의 패널께서는 누가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득을 본 것인가 이거 좀 평가해 볼까요? 이름을 써주시라고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득본 대표 누구인지 이름을 쓰라고요. 들어주세요. 오, 대기실에서 미리 얘기 좀 하셨습니다. 네 분 모두 한동훈 대표라고 쓰셨어요? 단 한 명도 이재명 대표라고 쓰신 분이 없네요, 지금요. 자, 그럼 제가
네 분께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왜 그 이름을 쓰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왜 한동훈 대표가 득을 본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체급이 안 맞죠. 급수 자체가 안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검은 띠라고 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한 노란 띠쯤 됩니다. 근데 만나준 것만으로도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이득을 본 것이죠. 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어제 나올 때 빈지갑 가져왔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타결될 수 없는 식물 여당 대표가 나와서 예. 야당 대표를 만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얻어간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 이재명 대표가 차비 1,500원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래 이런 상황인데 1,500원은 왜 1,500원이에요? 왜냐면 만나줬으니까 네. 아. 네, 만나준 것만으로도 그 정도 가격을 그러니까 시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버스 요금 정도는 줬다. 다시 돌아가는 비용 준 겁니다. 근데 하나 이제 뭘 얻어가냐면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체제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냐?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국민 과반의 이 투표를 받은 지도자를 완전히 무시를 했단 말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굉장히 속이 좁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클 텐데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를 딱 만나니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차별화가 되면서 뭔가 물꼬를 틀 수도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주세요. 다른 분들 다. 그러면 조혁진 변호사는 그냥 짧게 쓰셨어요. 역시 한동훈 대표가 득을 봤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이재명 대표는 이런 평가가 나올지를 몰랐을까요? 왜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까요? 그러게요. 한동훈 대표 우세승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기선 제압을 한동훈이 했단 말이죠. 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회담 제안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제안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에 따르면은 검은 띠인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격에 안 맞게 노란 띠인 한동훈 대표한테 한판 뜨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검은 띠는 검은 띠인데 생맹인가요? 노란 띠를 까맣게 보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벌어진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받고 또 하나를 갖다가 얹었어요. TV 생중계하자. 예. 그러니까 꼬리를 확 내리지 않았습니까? 소극적으로 확 변하더니 심지어는 회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그런 걸 딱 봤을 때 일단은 기세 선제적인 기세는 한동훈 쪽한테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우여곡절 그때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전타를 날릴 수 있었는가, 날릴 게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밋밋하게 끝났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이 우세승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사실 어제 대표단 끝나고 각 당의 관계자들이 어제 약간 후일담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사실 비공개 회담에서 뭐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반응 보이더라, 뭐 이런 걸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후일담을 살짝 언급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쪽에서는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유예하고 의정 간에 좀 대화를 해보자 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202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법원장 추천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의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비공개 회담에서 뭐 대안이 없다,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지금 저런 게 살짝 후일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럼 다른 두 분께도 좀 의견을 들어보죠. 정기남 조선대 개영 교수 나와 계신데요.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 역시 한동훈 대표가 득을 봤다라고 판단하셨네요. 저는 득을 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동 발표문에서 나오듯이 실제로 내놓은 알맹이는 없었거든요. 예. 뭐 합의, 검토, 뭐 협의, 논의, 합의란 말은 별로 없었죠. 예. 이런 것들을 내놓는 정도에 불과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 의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했을 야권 입장에서 이 대표회담 자체를 받아준 것, 성사시키내는 것 이렇게 본다면은 그 결과물은 한동훈 대표가 상당 부분 가져간 측면이 있다. 왜?
앞서 두 분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저는 좀 다른 비유인데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야권을 이끄는 리더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아직 좀 불안한 여당 대표 이미지예요. 실제 바지사장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 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당정 간에 뭔가 긴밀해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걸 뒷받침하는 당내 세력이 있나? 예. 이렇게 되면 약간 갸우뚱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장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득을 본 건 사실이다. 물론 사람이란 일이라는 게 득만 있느냐? 실도 있죠. 예. 왜? 가장 결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최소한 국민적 민심에 부응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당내 사정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정도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줬어야 된다. 그러나 뭐 꼭 먹은 뭐 닭처럼 예. 조용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발언, 이것들은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실이 아닌 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한동훈 대표라고 쓰셨습니다. 뭐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그렇게 생각도 모르겠지만 드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득이 맞죠. 자, 한동훈 대표는 정치란이 이제 9개월째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출마부터 기산하면은 정치란이 18년 됐어요. 예. 9개월 차와 18년 차가 1대1로 회담을 했는데 결과는 한동훈 대표가 밀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에 말려서 뭔가 적절하지 못한 합의를 하고 온 그런 부분은 없단 예.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고 가정해 봤을 때 예.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아까 박규택 수석 대변인도 소개했습니다마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2026 이후에 뭐 물어보니까 대안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예요.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 곧 법이 되고 당론이 되는데 그런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대안이 없다라고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래서 아마 생중계를 못했을 거고, 그러나 생중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어떤 그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짧게만 하나 덧붙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회담에서 그 모두 발언을 할 때 자책골을 넣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 이 말은 1,400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거예요. 금투세 폐지를 비정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한동훈 대표의 우세승으로 봅니다. 자, 네 분이 똑같이 한동훈 대표가 득봤다, 우세승이다 했는데 근거는 조금씩 달라요. 그 주목을 하신 지점들이 다 다르게 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여야 대표회담. 사실은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가긴 전 단계 움직임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야권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어제 저 모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보고를 받거나 지켜보거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겁니다.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 여야 대표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봤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제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정혁진 변호사께 한 3, 4초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딱 저 안에 뭐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생각 풍선이에요. 먼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 식물 대표라는 이 단어가 전 떠오르는데요. 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까 제가 빈지갑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야당 대표를 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나질 않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선물 보따리도 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빈지갑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뭐 야당이 대통령을 계속 만나려는 빌드업을 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꼭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저는 여당 대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빈지갑 갖고 나오더라도 계속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민심에 부응하는 여야 대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 자체로 대통령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고요. 어제는 어쨌든 그 첫 발을 내딛은 거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그림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식물 대표가 뭐 만났구만 가서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는 저 구름 속 저 생각 풍선 속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임기가 예. 절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실감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만약에 저기서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은 사람이 예.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김기현 대표였다. 그럼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다기보다 이제 그 구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였잖아요. 예. 그 무게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아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짐작해 주셨어요. 진짜는 뭔지 모르죠,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 그러죠? 이재명 대표 얘기요? 무슨 처지 얘기를 한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서서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어제 있었던 대표 회담의 후일담 얘기를 했죠.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서는요. 민주당 관계자가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의 후일담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관해서죠. 들어보시죠.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법안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 처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요거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알겠다. 좀 이해한다.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기남 교수님.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무슨 상황과 처지를 얘기한 겁니까, 지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그 정도로 이를테면 내 상황과 처지를 얘기할 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한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들어요. 그랬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런 신뢰관계가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 상황과 처지를 편하게 얘기한다? 저는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실제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직자적인 표현이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을 본인 스스로 토로한 거죠. 지금 당내 상황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 정권이 아직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당 대표라는 게 당정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번 다른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으로 요약되는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민심에 부응해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야 대표 간에 책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해내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을 설득하고 여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본인의 결단,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이 역시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서 아직은 취약하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한마디의 단어, 내 상황과 처지가 좀 그렇다. 최상병 특검 아무리 내 입으로 얘기했어도 내가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의 토로로 비춰집니다. 송영훈 대변인. 누구한테 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좀 이해 좀 해주시죠. 이런 거 약간 뭐 부탁하는 것 같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하필 왜 이걸 이재명 대표 앞에서 본인 처지 얘기라는 걸 꺼냈을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런 워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조승래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아까 정기남 교수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1대1로 뭔가 말을 섞어보는 것은 처음 하는 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건 왜 나온 거죠? 이 말은 그러면? 뭔가 와전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논평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자 당심과 민심에서 아울러 63%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처지가 거리 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발의해놓은 그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상호 간의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논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승래 의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분위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러나 지금 일단은 민주당 관계자가 한쪽에서 한 설명이었어요. 후일담처럼. 저 주목을 받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전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 회의에서 역시 약간 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귀를 잡는 얘기를 하나 꺼내놉니다. 뭔가가 있는 듯 하거든요, 지금요. 들어보시죠.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니 얘기를 해주지. 저 더 궁금하게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무슨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 중에? 네. 저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둘만 있었다라고 하면 둘이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지금 지금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논점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민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적어도 민생 앞에서는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될 정치인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뭐 한동훈과 이런 정도의 이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국힘이 또 풍지박산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안 꺼낸 거는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를 나름 보호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야당에서 대통령을 설득해 가야 되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당에서 이것을 호응할 만한 민심에 호응할 만한 정치인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지금 대통령 설득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그나마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얘기하는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민심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좀 걸어보고 아마도 이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둘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8분간 그 독대 두 대표만 만난 자리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뭔가 얘기했다. 근데 공개하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이거 시간이 지나야 나오나요? 아니면 영원히 안 나오나요? 아니면 곧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얘기가 오늘 나와서 굉장히 귀를 잡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정부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의대 정원 증원 약간 1년 유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계속까지 뭐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데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한 번 더 거절을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미 대통령실하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의료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춥니다. 이렇게 되면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의 제안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앞서서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 관련돼서 어떤 모습이 하나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한동훈 오늘 첫 응급실 현장 비공개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 방문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쯤 원래 예정대로면 지금쯤 응급실 방문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게 속보로 들어왔고요.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 일정 있고요. 의대 증원 논란 후 처음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반응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주장 이거 근거 없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대통령실 입장과 같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응급실을 방문한다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한 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지금요. 관련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얘기만 딱 나오면은 좋은 얘기 절대 안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 이거 누구 얘기한 겁니까? 무책임한 말의 성찬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언 유예는 여기까지 보니까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방금 전에 봤던 한동훈 대표 얘기군요. 의사 증언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 그럼 여기서 말의 성찬을 하고 나라를 망치는 거는 누구? 그 누구는 의사 증언 유예 얘기를 꺼냈고 이거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조혁진 변호사. 네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뭐 이 뜻입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요?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의사 편 들어가지고 2,000명을 뭐 늘리는 걸 좀 이렇게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합니까? 의료 정상화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숫자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일단은 의료 정상화 시켜가지고 응급실 정상화되고 수술이 정상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만약에 말대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게 다 매니저블하고 관리 가능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2,000명 끝까지 고수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과연 그런가? 여태까지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그 이야기를 그냥 믿어왔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말의 성찬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 보름만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보름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 되잖아요. 그 추석 연휴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갔다. 그럼 역시 대통령 말씀이 맞았구나. 보건복지부 장관 유능하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칠 거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대통령은 무슨 말씀하실지.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권 내에서 이 얘기 갖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의견들이 다르고 뭐 충돌까지는 하지만 그쪽 얘기 이상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 좀 보세요. 현장 봤거든요.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응급실 방문을 하는 일정을 잡았다. 지금 이 시간쯤 아마 방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 뉴스와이드 방송 중에 혹시 영상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 뭐 정리가 되면서 5월 말부터 지금 국회의원도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개원식을 한 거예요. 원래 더 빨리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 7월 초쯤 잡았다가 이래저래 사정들, 그 사정이라는 게 뻔하죠. 여야 매일 충돌하고 사이 안 좋고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그랬다가 연기돼서 이제 열린 건데 일단 그 지각도 굉장한 지각을 한 거죠, 개원식이. 또 한 가지는요. 보통 국회에 이렇게 개원식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축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도 하고요.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불참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입니다. 1980년 민주화 이후에 첫 불참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죠? 국회를 먼저 정상하고 대통령을 초대하세요.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일단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된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번듯한 개원식을 하고 싶습니다만 전현희 의원이든 민주당이든 본인이 사과한 바도 없고 또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이게 통합과 협치입니까? 기시다는 만날 시간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까? 정혜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초유의 일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후과를 칠 걸로 보입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개원식에 참석하는 게 대통령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행사인가.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러 가는 게 개원식입니까? 결국은 국민을 보고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들도 여야 간에 아무리 날선 대립을 하더라도 개원식에 참석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어떤 보듬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해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신동욱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야당이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에 비유합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거기에 왜 가? 그런 비판했으면 사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더 머리를 숙이고 찾아가고 또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또 안심도 시키고 국민들은 이 민생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교육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아무 불편 없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참석했어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지금 국정운영 최악의 지지율 또 불통 마이웨이 국정운영의 그 상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송혜영 대변인은 오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저 상황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상정. 우리가 윗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집들이를 한다고 우편함에 초청장을 꽂아놨어요. 그런데 그 이사 온 윗집 사람은 허구한 날 쿵쿵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상 쓰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 사진 붙여놓고 집에서 맨날 다트 던지고 있다.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집들이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온 정치가 그런 거예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개원식 불참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한다고 이런 걸 법의 근거도 불분명한 것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공식 그 회의석상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가 죽였다, 대통령 배우자를 살인자다 이런 그건에 서슴지 않고 그것을 사과도 안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집들이에 비유했습니다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가고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비판하기 앞서서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보셨죠? 아무튼 개원식을 열렸는데 오늘 또 뭐 그렇게 또 분위기가 좋게 출발한 건 아니네요, 지금요. 계엄령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계엄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옆에서 들었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대표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차차 알게 될 거다. 아,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계엄 얘기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오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상식적이지 않다. 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금 나온 건데요. 야당의 계엄 괴담, 탄핵 빌드업인가? 요즘에 빌드업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네요. 괴담 유포당으로 불러도 마땅하다. 근거 없는 계엄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났는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 목소리로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조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뭐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죠. 거기서도 뭐 윤석열 정부 계엄령설 이런 걸 언급하면서 뭐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계엄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뭐 의도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신데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분 같아요. 계엄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77조 1항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전시, 전쟁 났다는 이야기죠.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히 총칼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는 군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 바라는 게 그게 계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망에 보면 77조 사망에 보면 비상계엄을 딱 때리면요. 누구와 누구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 예. 정부의 권한, 그다음에 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특별 조치를 입법부 권한은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77조 5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국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하면 계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네요, 그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가지고 미리 뭐 체포한다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제적 과반수 만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헌법만 보고 계엄법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 밑에 계엄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계엄법 13조에 보면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체포할래야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야권 192석은 허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아주 그냥 꽃감 빼먹듯이 잘 써먹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개헌법에 의해서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무식한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저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만 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발언이 어제 나온 다음부터 논란되고 오늘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여야에서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들 꺼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들어보시죠.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 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학 전 최고요. 지금 제보를 듣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마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무래도 뭐 국방부 관련된 관계자 내부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받지 않았는데 저거를 거짓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당의 아주 고위 당직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대표까지 제보 얘기를 지금 손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를 지금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무슨 제보가 어떻게 왔길래 저 얘기를 한 거다. 정확하게 이게 저거는 궁금해요. 이제 공개를 당연히 하지 못할 사안 같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최고 지도부에서는 뭔가 공유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몇 분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심지어 대표까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인데 우려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설마 했지만 설마 하는 일이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라든지 뭐 이태원 참사 때 당연히 누군가는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버티고 지금까지 그냥 장관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국무총리는 물러나겠다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물러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뭐 외교 현장 가가지고 명품백 쇼핑하고 막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서 그래도 어쨌든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이것이 2016년의 데자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도만 해도 당시에 엄청난 탄핵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계엄령이 있냐 없냐라고 야당에서 엄청난 질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나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었어요. 이 사실 무근이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맡아도 하지 말아라고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사실 21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에는 그때는 맡아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 나와서 본인들이 다시 확인을 해주는 이런 결과가 결국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만 발언 드릴게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뭘 알고 하시는 겁니까? 다 밝히세요. 근거 있으면 이런 반응이고요. 오늘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자, 송영 대비.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이렇게 계엄령을 입에 올린 것은요. 우리 국군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칩시다. 금송아지를 한 마리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한 마리도 끝까지 안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말 섞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가 그런 겁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보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공개를 해보라고 하는데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차차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제보가 있다고만 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런 제보가 있으면은요. 이것은 내란 음모나 예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로 지금 고발해야 됩니다. 대장동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도 변호사 많잖아요. 제보 받은 내용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니까 2시간이면 고발장 써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발 안 하고 그냥 꽁꽁 숨기고만 있잖아요. 민주당이 내란 음모 사범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 정의당 교수님. 이것도 이러다가 뭐 마지막까지 근거 안 나오면 또 청담동 술자리 발언 이것도 큰 논란돼서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냥 이상한 얘기로 끝나버렸는데 이거 혹시 또 그런 그러기에는 당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사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그런 거짓말 논란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가 어떤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계엄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정황상으로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보면 예를 들면 갑자기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 되자마자 갑자기 충안고 출신들로 막 중요한 보직들을 친정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8.15 뭐 기념식인가요? 기념사에서는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 대통령이 따로 이 현실과는 별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더더욱 그런 정황 속에서 자, 정권이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게 뭡니까? 제보가 군의 핵심이나 국정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제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하나의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그런 제보조차도 야당의 대표라면 야당이라면 예. 마지막 점검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그 계엄과 같은 표현이라든지 또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 또는 뭐 어떤 세심한 어떤 그런 그 관리, 예. 어떤 워딩의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혁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 계엄 얘기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제 불쑥 나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계엄 얘기를 왜 여야 대표에서 계엄 얘기를 꺼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제보 믿고 있다가 아주 그거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제보 확실하다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청담동이었잖아요. 예. 이 계엄령 역시 제가 봤을 때 청담동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계엄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예.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탄핵됩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전시 상태입니까? 우리나라가 군대 동원하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그 계엄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범야권은 192석의 힘으로 이 계엄을 해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탄핵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런데 무슨 계엄을 하지? 저는 도대체 왜 스스로 이렇게 자책골을 갖다 넣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청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한 30여 초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아마 느끼실 때 또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심증이 이제 좀 굳어지면서 가냐면 협력의 대상이 야당이고 협력의 대상이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지점들은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2016년, 17년도에 있었던 계엄 관련된 문건이 그거를 증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은 야당에서 김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로 반박이 가능한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짜 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로 상대방을 비방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계엄 얘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의혹 제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요. 제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럼 제보 내용 밝히세요. 근거 대세요. 그거는 차차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등장한 계엄령 얘기였습니다. 자.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피의자니까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우선 이게 좀 2017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면 당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항공사 취직을 했고 그 항공사 관련된 그 오너가 정부의 어떤 이사장 자리에 앉았고 뭐 이런 거에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압수수색도 최근에 했고요. 근데 우선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 등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취직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전직 의원 얘기가 나오고 뭐 정부 기관의 이사장으로 갔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직 중에 이제 받은 급여, 주거비 다 합쳐보니까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지금 들여다 수사하고 있는데 뇌물로 적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했다는 겁니다. 우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 금액과 뇌물 적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지금 이혼했다라고 하니까 서모 씨가 실직을 해요. 언제 실직하느냐? 2018년 3월에 실직을 해요. 그럼 뭐 돈 나오는 데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인 그 문다혜 씨의 친정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그 전 사위가 취직을 하는데 그 취직을 어디 하느냐? 누구 회사에 취직을 하느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공,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항공사가. 그런데 첫 번째 그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덕 기업주 중에서도 악덕 기업주잖아요. 중진공이 어떤 데입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 잘 돌봐주라고 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악덕 기업주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그 이상직 씨는요. 중진공 이사장 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그다음에 있었던 총선에 아주 그냥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천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2대 국회의원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그러니까 22대가 아니라 그 21대죠. 그 지금이 22대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전 사위는 그 취직한 회사가 어디냐? 항공회사에 취직해요. 그런데 그 서모 씨가 그 전 사위가 일하던 회사가 대한항공이었습니까? 아시아나였습니까? 게임 회사였잖아요. 게임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항공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 취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 그렇죠.
그것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 회사의 최고위직 전무로 그 임명돼가지고 한 달에 1,150만 원 받아요. 이게 2억 3천이라고 나왔으니까 20개월 동안 그 월급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직해서 그 재직한 동안 하는 급여, 뭐 지원비까지 포함한 액수가 그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럼 검찰에서는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딸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모 씨가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주구장창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문 대통령이 그 돈을 지원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돈을 대신 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 대통령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딸한테 준 거는 뭐 대통령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구성하면 이거는 그 부정처사 후 수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다 큰 딸이고 뭐 시집간 딸이고 출가 외인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인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떡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로 할까? 제3자 뇌물죄로 할까? 근데 지금 뇌물죄로 보고 있다면서요. 이게 더 훨씬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겁니까?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수뢰죄로 돼도 피의자가 되는 거고 제3자 뇌물죄가 돼도 피의자가 되는 거고 이래저래 뭐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역시 검찰에서 보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2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문다혜 씨와 다 관련이 있는 걸로 좀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을 낸 출판사가 뭐예요?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 씨한테 송금을 했다. 이게 보도 내용인데 2억 원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대가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 또 하나는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 A씨가 등장을 하는데 딸의 돈을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했다고 전해지죠.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5천만 원 무통장을 입금해줬다. 무통장 입금했다. 문다혜 씨 쪽에. 그리고 보낸 사람을 본인의 이름, 그 A씨 그리고 이름 김정수 이렇게 남겼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 보자기에 돈을 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 출판사 관련 얘기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출판사보다는 저 보자기가 더 먼저 밑에 아랫부분에. 왜 그러냐면 저 보자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재직 중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천만 원 현금을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10개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현금을 보자기에 쌌는데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친구한테 갔다는 건데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청와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달을 한 거를 지금 보도 내용대로라면 전달을 한 거를 청와대 직원이 보자기에 싼 걸 갖고 그 친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 불러가지고 보자기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친구 누구 있으니까 걔한테 갖다 줘라. 갖다 준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청와대 직원이란 말이 없었으면 그럼 뭐 작년 일인가? 올해 일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직 중이 되는 거군요. 청와대 직원이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 있습니까? 청와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직원이 나오니까 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그 재직 중에서 있었단 이야기고 그 친구가 5천만 원 현금 받아가지고 무통장 입금으로 문다혜 씨한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5천만 원 현금인데 현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냥 그 청와대 직원한테 야 이거 우리 다에 갖다 줘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왜 중간에 친구를 끼워가지고 일을 키우지? 왜냐하면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대개 무통장 입금하면 보낸 사람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거기에다 그 친구가 자기 이름 예컨대 뭐 정혁진 쓴 다음에 옆에다가 이름 하나 더 썼대요. 김정숙이라고. 그렇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갖다가 딱 그 계좌 압수수색 해가지고 통장을 쫙 그 거래 내역을 보면 정혁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왜 김정숙까지 붙어 있지? 이거 무슨 돈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갖다가 청와대 직원 통해가지고 현금분한테 줬더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일을 해도 희한하게 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저게 만약에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특활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첫 번째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이 5천만 원에다가 뭐 의상비 뭐 해가지고 이 5천이라고 한 숫자가 1억이 넘어가면 그게 이른바 국고 손실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가법 위반죄가 돼가지고 형량이 한꺼번에 확 뛰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와 관련돼서 항공사의 급여 뭐 이거 부분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김성준 여사 얘기가 나오면서 5천만 원 얘기가 있고 이건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아까 화면에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거기 뭐 출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출판사가 줬다는 돈 얘기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갈래가 있어요 지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검찰이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당연히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입장인데 일단 문다혜 씨의 반응이 나왔어요.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올린 글인데요.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아,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약간 보는 시각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입장도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본인 과거 얘기할 거라면서 또 의견을 밝힙니다. 문 정권 때 내 계좌 추적하고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했다. 이제 와서 자기 가족 조사한다고 측근들 정치보복 우는 후화무치다. 또 이런 반응.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민주당에서 일단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시각인 건가요?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수석, 그다음에 비서관들 대부분 다 수사 안 받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받고 특히나 지금 문다혜 씨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초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퇴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퇴임 후에 한 게 뭔 잘못이지? 이거 퇴임 전에 했다면 엄청난 문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퇴임 후에 한 것으로 다 정리가 됐죠. 윤건영 의원도 나왔습니다. 퇴임 후에 이 어머니가 딸한테 돈을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전 청와대 직원이 그걸 전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 청와대입니까? 네. 아까는 저 천지가 아니냐. 네, 전 그래서 청와대 아까 정리를 직원이니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퇴임 후에 일어난 일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검찰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예. 검찰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거 뭐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 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거 다 빼자고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치하에서 지금 이 검찰들이 이게 피의 사실 공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언론 플레이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걸 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뭐 이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망신 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명품백 받은 거 이거 재산상의 이득 아니냐 뇌물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 표시로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측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치주의. 예. 이른바 소도 같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상대방에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칼날 하나까지 다 갈아가지고 손자의 이 아이패드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고 정의, 공정, 상식 이거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역시 뭐 여야 지금 다르게 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쪽에서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따님이신 이제 문다혜 씨 이제 조사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겠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직접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탈탈 틀었는데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정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함 그리고 망신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 대변인, 뭐 변호사시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고 그 집행도 되고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떤 처분을 하든 종결할 방법은 없을 걸로 보여요. 다만 그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느냐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여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 검찰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조사에 매우 성의 있게 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2016년 11월에 하셨어요. 당시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시국 강연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말한 것은 지켜야죠. 검찰이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뭐 3가지 약간 금액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 쪽에서 보고 있다. 또는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다혜씨 관련된 이 소위 전 사위 이 수사는 이미 4년 전에 고발돼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소환하고 뭐 계좌를 털고 압수수색을 해왔습니다. 자, 사위 월급이 뇌물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억지 수사고 먼지 털기 수사고요. 표적 수사입니다. 자,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거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속으로 몰고 갔던 논두렁 시계 2를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모욕감을 줄 겁니다. 또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겁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이 정권의 검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거의 하수인 또는 뭐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검찰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검찰의 소환은 윤석열 정권의 최후를 앞당기는 그 결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가 이제 거칠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수사상인데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다가 한 번 안 됐죠.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근데 다시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보면 8일입니다. 예방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지금 이게 통상적이면 그냥 뭐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친문 관계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정도로 주목을 받는데 지금은 또 수사 사항이 생겼잖아요.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친명계와 친문계.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만나서 뭐가 그동안 별로 그다지 뭐 약간 멀었던 사이다라고 하는 친명, 친문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또 이참에요? 아니요, 이게 뭐 멀어졌다라고 제가 볼 때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제 수년됐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고 시기가 또 오묘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검찰에서 최근에 뭘 했냐면 지금 7년 전 수사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다혜 씨가 부동산 계약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압수수색했어요. 7년 전 사건하고 지금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이 통장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흉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문 대통령 망신 주기로 결국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보복이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다 보니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엔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민심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논점 이탈된 행보를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계속해서 실수 혹은 실책 혹은 과거의 어떤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마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됐건 이 문제는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순히 사법적 어떤 이 방어보다는 정치적으로도 결국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 전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위로도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당에서 좀 협조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당에서는 이 관련된 TF를 만들었거든요. 예.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에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 불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3-4명은 후문으로 도망가고 내가 유리창 깨고 출입문 깨고 문 열고 불 끄고 그랬어요. 손님 한 분이 인화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셨고 거기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자, 돈 잃고 분해서 문 잠그고 방화. 아니 어디서 돈을 위해서 화가 났다고 방화를 했다는 것은 또 문을 잠그고요. 화면 좀 볼까요? 방금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제 전남 영암에서 한 게임장이라고 그러죠. 중국 국적의 60대 A씨로 알려졌는데 뭐 문을 잠그고 방화했다. 이 바람에 좀 본인은 사망이고요. 다른 분들이 좀 다쳤어요. 중경상이 있는데 이경민 변호사. 예. 게임장이라고 그러고 돈을 잃어서 홧김에 불을 저질렀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전남 영암에 있는 성인 게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일단은 뭐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 돈을 잃었기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 게임 업소장에 출입하는 이 중국인 남성이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자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동포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적은 중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예. 그 과정에서 출입문도 잠그고 이제 화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4명이 발생했고 2명은 연기를 좀 흡입을 한 상태고 2명은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화면 나오네요 지금 저렇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외기에도 지금 불이 붙고 옆에 또 식당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또 옮겨 붙는 그런 이제 모양새까지 보여가지고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놀라서 좀 뛰쳐나오는 그런 이제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일단 소방대가 뭐 빨리 출동했대요. 그리고 20분 만에 뭐 진압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사망이고 4명이 다쳤거든. 이게 문을 잠궜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피해가 많았거든요. 인명 피해가. 그렇습니다. 이게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왔던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바로 출입문을 잠궜고요. 그리고 뒤에 문도 오토바이로 이 지금 남성이 들어갈 때 이미 오토바이를 뒤에 주차를 해놨었기 때문에 못 나오게끔 그렇게 막아놨었다고 양쪽이 합니다. 막혀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밖에서 출입문을 파손해서 지금 구조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피해가 더 크게 좀 발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화면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문을 잠그고 이게 모든 게 좀 계획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범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가 좀 크지 않았나 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희 변호사,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이 60대 A 씨는
사망한 걸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범인이 이른바 사망을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죠. 우리가 사망한 사람에게 재판을 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형사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사망, 그렇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민사적으로는 이 죽은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내에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굳이 상속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상속 포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중국에서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성인 게임장 운영 주체에게 뭔가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또 이런 성인 게임장의 운영 주체가 어떤 책임 재산이 있을지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특히나 이런 영업을 온전히 적법하게만 했는지 그런 부분에도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민사소송으로 손배 책임을 묻기는 간단치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뭔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게 인명에 대해서도 그 보상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 있다면 다행이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문을 잠고 불을 질렀다. 이건 참 큰일 날 일이군요, 진짜. 내용 그 편지들과 그 댓글들로 제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잘못했지요. 처음에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늦가라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젊은 사람의 인생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해야 동맹이 튼튼 트럼프의 편이죠. 김호중 씨 관련되는데 갑자기 무슨 트럼프 동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규모가 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것 같은데 지금요 얘기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팬클럽, 글쎄요, 뭐 팬 입장에서 뭐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를 뭐 아끼는 건 좋겠는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뭡니까? 일부 팬이 트럼프 등 미국 대선 후보에게 석방 호소문을 보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김호중 팬카페 운영자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지적을 하는데 뭐 삭제 처리가 됐다 그러고요. 이렇게 좀 적혀 있잖아요. 이거 이경민 변호사께 좀 자세히 좀 알아보죠. 아니, 이 김호중 씨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대표로 음주 뺑소니 혐의잖아요. 지금 네. 구속 상태고 기소가 됐고 뭐 이런데 팬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공식 팬카페에 올라온 글의 내용에 따르는 건데 예. 대선 후보들에게 일단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팬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예, 예. 그 글의 내용이 그 글 쓰신 분이 내가 그렇죠.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대선 후보에게 편지를 보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김호중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김호중 씨가 뭐 예술과 평화 뭐 이런 예술적으로 문화에 공헌한 바가 있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미국과의 어쨌든 동맹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이 김호중 씨를 석방하는 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장기간 이어질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김호중 씨를 석방을 하는 게 뭔가 자유와 세계적인 평화에 이런 기여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의 취지로서 이제 메일을 보낸 건데 사실 이게 정말로 팬이 보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내용이 해당 메일을 메일로 보냈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예. 팬카페 측에서는 뭐 이런 행동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삭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팬카페 운영하시는 분은 약간 이거 뭡니까? 이게 적합한 겁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되고 하면은 김호중 씨한테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팬카페에서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삭제 처리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로 팬인지 아니면 안티팬이 보낸 것인지 뭐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서 뭐 대선 후보들한테 이런 것들을 뭐 석방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러게요. 이런 행동이 김호중 씨한테 득이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팬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본인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석방을 요청하는 거다.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뭐 한미 뭐 우호 관계 동맹을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글과 본인이 보냈다는 사실을 밝힌 글 내용 그리고 보냈다는 편지도 아까 영문으로 돼 있는 게 그 영어 편지거든요. 그걸 보냈다고 밝혔는데 팬카페 운영하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은 삭제된 상태라 이거예요. 근데 팬카페면 일단 팬이 올렸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호중 씨가 그동안 이제 어쨌든 문제됐던 것이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그런 거를 입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김호중 팬카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호중 씨의 인격권을 뭐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왜 거기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이런 게 그렇죠. 문제 제기였죠. 예, 그래서 네이밍법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또 이제 김호중 씨 팬카페에서 나섰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김호중 씨 팬카페에서는 어쨌든 조금 이제 자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 뭔가 여론의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건 자체가 아직 뭐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심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내용의 이제 석방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삭제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과연 정말 팬의 진정한 행동인지 아니면 뭐 김호중 씨의 안티팬인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안티팬이 일부러 김호중 씨를 또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도 또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김호중 씨 팬카페에서는 조금 뭐 자중을 하고 삭제를 하고 좀 아직까지는 이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진짜 김호중 씨의 팬인지 아니면 이른바 안티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팬카페 운영하시는 분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거 이런 걸 왜 여기다 올립니까? 근데 그 깜짝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아니 그걸 왜 미국에다 호소합니까? 그것도 대선 주자에게. 송영훈 변호사? 아니 미국 대선 주자한테 호소했다는 것도 참 이게 약간 갸우뚱하는데 한미 동맹 얘기를 하면서 우호 관계 얘기까지 꺼냈어. 이게 무슨 외교 관계로 생각을 했던 건가요? 아니 그래서요. 그 형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트럼프 후보가 왜 거기서 등장을 그러니까 하는가?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한미 동맹과도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서한을 보낸다고 한들 도대체 남의 나라 재판에 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고 저는 혹시라도 이제 김호중 씨의 팬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낸다고 하면은 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는 있다고 뭐 그럴 수 생각합니다. 있어요. 물론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제3자가 탄원서를 많이 낸다고 해서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긴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다 이런 것들은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이메일로 뭐랄까 이게 무슨 요청서입니까? 단원서 아무튼 이걸 보냈다 그러잖아요. 뭐 세계적인 보컬리스트니까 이런 분 주목해서 뭐 해준다 뭐 이건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거 읽기는 했을까요, 이거를? 반응이 없을 겁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제 과거에도 백악관 청원 사이트 같은데 예. 이제 국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슨 글을 올리자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국내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아니 팬의 입장 만약에 이게 김호중 씨의 팬이 올리셨다고 하면 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너무나 아끼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국내에서는 방법을 못 찾겠다 생각해서 외국까지 도움을 요청한 게 글쎄요. 팬이 아니신 분이나 또 팬들 중에서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근데 또 만약에 안티팬이라면 굳이 또 이렇게 하는 건 또 뭘까요? 안티팬이라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경윤 변호사. 이런 얘기가 자꾸 뭐 언론 통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동안 김호중 씨 팬덤이 여러 가지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김호중 방지법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뭐 국회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뭐 나중에 두고 보자 식의 약간 반응을 보이고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좀 팬덤이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팬의 이런 모습이 또 가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네이밍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글을 올린 그 국회의원한테 가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수를 감싸기 위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 가수에게 해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여론이 더 악화가 돼서 뭔가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혹시나 영향이 줄 수도 있을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그런 행동들이라서 뭐 성숙한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뭐 탄원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김호중 씨가 그동안 뭐 기부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재판부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더 이슈화가 되고 이게 더 뜨거운 감자처럼 돼서 이제 김우중 씨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자제하는 게 진정한 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클럽 운영자든지 그런 걸 걱정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삭제된 상태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김우중 씨가 이제 보석 신청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김우중 씨가 그 2차 재판에서 인정을 하는 그 의견을 밝혔고 그 이틀이 지난 후에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했고 이번 달 30일에 지금 신문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은 재판기라고 한꺼번에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검사가 구형도 할 거고 김우중 씨도 최후 진술을 할 거고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할 거고 그날 같이 이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심리가 될 것인데 예. 근데 이제 보석을 신청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정말로 석방이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집행유예를 어느 정도 재판부가 예상을 했을 때 보석에 있어서도 그게 조금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뭐 반드시 그렇게 100%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재판부에서 보석 심리를 했을 때 일단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유예가 예상이 된다면 예.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 보통 선고가 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일찍 뭐 석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재판부가 생각했을 때 이 집행유예 결과로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보석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됩니다. 송영훈 변호사 지금 일단 팬들이 탄원서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하고도 합의 봤다는 내용이 좀 알려지는데 이런 건 보석에 영향을 좀 줍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내심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 보석허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행유예로 이렇게 석방해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달 30일에 있다고 하는 공판이 그 보석허가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을 겸하면서 마지막 공판기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결심, 이제 구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그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한 번 더 이렇게 보석 허가를 하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집행유예로 석방할 때 석방하더라도 이 정도는 구속되어 있어야 타당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내심의 고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석 허가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섣불러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만약에 판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냥 선고기일에 집행유예 선고해서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김우중 씨 입장에서는 하루날 빨리 보석이라도 나오는 게 나은 겁니까? 그걸 최종 선고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게 나은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은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 합의를 아직 지금 거칠 단계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실형으로 계속 구속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줄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판결 선고 한 1, 2주 전에 상당히 임박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고 보면은 역시나 선고기일까지 가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만약에 그 트럼프에게 호소문을 쓰신 분이 팬이라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쓰신 건지 아니면 왜 미국에다 이거를 호소를 하는 거죠? 그것도 대선 후보들에게 뭘 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한테? 아무튼 눈길을 잡아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우중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서 좀 이경민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호주예요. 지난달 20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커피를 9개월 아기에게 쏟고 도망갔다? 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네, 호주의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한 남성이 보온병에 있는 커피를 지금 9개월 된 아기에게 이제 커피를 뿌리고 간 겁니다. 길에서 가다가? 예, 공원에서 이제 가다가. 근데 이제 정말 더 충격적인 건 그 어머니가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있었겠죠, 당연히. 예, 어머니 지인들이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붓는 바람에 이 아기가 지금 뭐 얼굴, 가슴, 팔, 몸 이렇게 이제 60%의 이제 화상을 입게 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저 화면 나온 게 그 아기 모습인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신에 가까운 그런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좀 비번인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아이의 상태가 좀 경미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지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면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 아기는 60% 화상, 지금 뭐 얼굴, 가슴 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 도주 모습들을 공개했는데 지금 저보는 모습이래요. 모자 쓰고 있어요.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 같은데 이걸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뭐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송영훈 변호사. 아니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뭐 이 아기 엄마가 한 말이 자기가 아기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크다. 차라리 나한테 묻질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기의 어머니로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방송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마음 아픈 사건인 것 같아요. 빨리 이 범인에 대해서 범인이 잡혀서 범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고 저게 국내에서도 만약에 저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예.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방송을 보고 저런 모방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내용과 이게 일단 무차별 범죄로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으면 이거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옵니까? 일단은 뭐 아동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어느 고의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이게 정말로 아동이 뭐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로 이제 더 크게 처벌을 받았을 것 같고요.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뭐 상해에 그칠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동학대 중상해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실형이 나오는 그런 사안이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의 상태까지 좀 고려를 해서 주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이군요. 어떻게 저런 몹쓸 짓을 하죠? 왜? 이유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